안녕하세요. 화원고 1학년 친구들. 지금부터는 3단원의 세 번째 올바른 문장 효과적인 담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올바른 문장 표현을 이해해보고요. 효과적으로 담화를 표현하는 것과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을 실천해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들은요. 무언가 이상한 사람들의 말이 나와 있네요. 옆으로 걷는 모습이 나와 틀리네. 시원하다 들어오너라. 옆에 있는 개나 아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학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5쪽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단어들,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 말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크게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주성분이 문장을 이루는데 뼈대가 되기 때문에 골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각각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하고 두셔야 하고요.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 주성분들의 내용을 수식한다. 즉 꾸며준다고 하는 조금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꾸며주는 것이 바로 이 수식한다고 하는 것이 뜻인데요. 관형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을 수식을 주로 하고요. 부사어는 서술어를 주로 수식을 하게 됩니다.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장 성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 성분을 제대로 갖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는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즉, 문장 안에서 동작 또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 또는 어떠한 성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게 주어고요. 바로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될 때, 동작의 대상이 될 때 꼭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다, 나는 먹다 대신에 밥을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어는요, 서술어에서 또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성분으로서요, 되다나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의 경우에는 꼭 나오는 보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설명을 하죠. 자, 그럼 교과서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요, 바로 문장 성분이 얼마나 잘 호응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를 예시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남자분이 얘기를 하죠.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코 상대방을 먼저 파악해야 했어요. 어때요? 문장이 매끄럽게 잘 이어지나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죠.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이라고 해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앞에 대한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않기 때문에 몰랐어요 대신 몰랐기 때문이에요 라고 적어야지 옳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코 상대방을 먼저 파악해야 했어요. 결코라고 하는 단어 대신 반드시라고 하는 접속부사가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결코라고 하는 부사어에는요, 아니다 또는 못하다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와 결합을 해야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결코 대신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어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올바른 문장 표현을 위해서는요, 문장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장 성분끼리가 잘 어울리는 호응 관계가 잘 드러나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문장에 이어서 여러분들은 한번 담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담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일정한 장면에서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장면이라고 하면요, 바로 화자와 청자, 내용, 또한 그들이 함께 있는 시공간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고요. 일정한 상황 속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 그것을 우리는 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발화들이 모여서 문장으로 이루어진 통일체를 또 담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담화의 구성 요소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각각 화자와 청자는 담화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의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정보나 느낌, 이런 것들은 바로 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적인 상황을 우리는 장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화가요,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요, 내용 면에서의 통일성, 형식적인 면에서의 응집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맥락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사물이나 사건 등의 요소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까 나왔던 시공간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누어지는 이것은요, 담화에서의 말이 되어지는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바로 이 맥락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의 서로의 나이 관계가 어떠한지 또는 권력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둘이 함께 있는 사회 문화적인 속에서 이들은 존댓말을 쓰는지 반말을 쓰는지 등등 다양한 맥락적인 의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담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봤는데요. 이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효과적인 담화 표현을 위해서는 모두 우리는 하나, 둘, 세 가지의 조건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효과적인 담화 표현을 위한 조건, 바로 주제 아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용 면에서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형식상 특정한 장치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한다. 즉,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응집성의 성질로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이제 쉽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대화를 담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은 관용 표현 등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문장 표현 또한 효과적인 담화 표현을 위한 조건들을 예를 통해서 쉽게 설명되어 있는 글들인데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간고사 범위까지 모두 끝 마쳤고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사단원 주장과 근거가 어우러진 설득의 광장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도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험 화이팅!